먼저 들어오십니까? 예. 오늘은 이 효율적 시장 이론을 하실 차례죠. 165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 시장과 정보의 효율성이라고 있어요. 쉬는 동안에 뭐 공부는 안 하셨겠죠? 그래요. 뭐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안 했는데 왜 물어보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 자, 그래도 다시 익숙할 수 있도록 한 며칠 쉬게 되면은요. 다시 공부하는 게 조금은 낯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만 집중하시면은 예, 금방 또 예, 괜찮아지실 거예요.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제목을 부동산 시장과 정보의 효율성이라고 해준 이유는 이 효율성 안에 보게 되면요. 정보의 효율성, 그 다음에 배분에 대한 효율성, 운영에 대한 거. 이거 세 가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목을 정보의 효율성이라고 이렇게 달아준 것 같아요. 교재상에서는 정보의 효율성하고 배분적 효율성에 대한 두 가지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묶어서 그냥 효율적 시장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시험에도 그냥 거의 효율적 시장 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출제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장의 효율성과 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건요.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정도를 우리가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게 가치에 반영되는 속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S전자가 이번에 신기술을 개발했다라고 발표할 때,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우리나라의 S전자가 이번에 새로운 기술을 발표했다라고 언론에 소개가 됐어요. 그러면 S전자의 주가에 바로 반영이 돼야 안 돼요. 이건 전국 어디에서 거래하거나 바로 가치에 주가에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정부가 발표를 해요. K광역시 서구 상천동 110번지 일대를 관광특구로 개발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에 바로 반영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속도가 늦다고요. 얘네에 비해서. 이 시장의 효율성은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은 여기 거주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대충 어디쯤이라고 알고 있겠죠. 근데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가 어디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어딘지를 알고 찾아올 때까지가 뭐가 걸리겠어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가 반영되는 속도는 주식시장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 걸로 알려져 있어요.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는 속도를 의미하는 게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는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효율적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 얘네를 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2023년도에 바로 변화가 있는 건 아니겠죠. 이 변화가 완성이 되려고 그러면 뭐 한 5년, 7년 이렇게 걸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보다는 미래의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5년 뒤에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발표가 되면 현재 거래되는 시장 가격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는 의미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이 변화가 됐을 때 그 시점에서 가치가 변하는 게 아니라 정보가 주어지면 바로 현재 거래되는 가격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시장도 무슨 시장이다? 효율적 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완전한 효율적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시장이 알려진 사실까지만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려지지 않는 정보는 반영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5억인데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라든가 루머에 의해서도 이 가격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격은 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왜 가격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왜? 아니, 변한다며요. 그 뭐 다음 말을 얘기를 해줘야 진행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직까지는 마스크 쓰고 있다 이런 얘기죠. 조금 있으면 마스크가 벗겨지겠죠.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현재 정보까지만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미래 정보는 반영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죠.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는 소문과 루머가 돌아도 가격은 변화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매도인은 이런 소문과 루머도 거래 가격에 반영하고 싶어 하겠죠. 매수인은요. 그거를 반영하기에는 부담스럽잖아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데. 그러면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부딪힐 수 있겠죠. 그거를 조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중개업자가 조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이 논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유형을 보게 되면 우리 교재는 별도로 분류는 안 돼 있는데 유형을 보게 되면 약성이라는 시장이 있고 중강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강성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때 뭐에 따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정보의 이 반영 정도에 따라서 약성과 중강성과 강성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별표를 해줘야 돼요.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주로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죠? 자, 현재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성은 어디까지의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과거의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그죠?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현재 시장 가치가 과거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인 자료를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정상 이상의 수익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을 말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순환적 운동을 한다는 사실 있죠. 순환적 운동은 알고 계시죠? 예? 호황과 불황이 있잖아요. 예, 이런 걸 계속 되풀이한다는 얘기죠.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해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S전자의 주가는 매년 2월이 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계속 되풀이 됐어요.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S전자의 주가가 매년 매도를 기점으로 2월을 기점으로 주가가 상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지금 시점서부터 매수 주문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보는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의 그런 움직임의 변화를 알고 있는 사람은 1월 하순서부터는 계속 매수 주문을 내겠죠.
그럼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때 투자한 사람들은 초과이익을 얻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이미 과거에 밝혀진 대로 움직일 거라고 예측하고 투자한 사람들은 큰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란 얘기예요. 그죠? 이게 매년, 과거에는 매년 2월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지만 2월이 됐는데 주가가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얘네는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투자해봐야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다.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어요. 이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분석하는 거를 무슨 분석이라 한다.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에 대한 매도 또는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쓰는 거예요. 매년 저런 식으로 2월이 되면은 주가가 반등한다는 것도 있죠. 이 과거의 그런 움직임을 기초로 해서 주식에 대한 매도 또는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쓰는 거를 무슨 분석?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나 미래에 우수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예, 그 시장을 우리가 약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중강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장에 공표된 현재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고요. 이 정보를 매개로 해서 뭐를 하면 투자를 하면 투자자는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정보를 매개로 분석하는 거를 무슨 분석? 이게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뭐라고 해놨냐면 어느 회사의 영업 실적, 사업 계획 등과 같은 공표된 사실을 토대로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 물건에 관한 이게 괴리가 발생하게 되면은 시장이 비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같아지면 효율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전자에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약 한 6만 3천 원 정도 돼요. 주당. 근데 이 시장에 알려진 정보를 내가 분석해 봤을 때는 이 기업의 주가는 주당 한 1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는 투자자가 생각하는 투자 가치고 요건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보는 것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이 주식에 투자하면은 나중에 이 기업의 주가가 현실화되면은 나는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분석이 들어가는 경우인데 현실적으로는 이 분석을 통해 가지고 투자자들이 초과이익을 얻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은 동학개미도 있고 서학개미도 있다고 그러죠. 그 양반들이 종목을 선택할 때는 그 기업의 현재 시장에 알려진 정보를 매개로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분석을 통해서는 특이한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정보를 나만 캐치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은 운이 아주 좋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입수했거나 뭐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수익을 내기는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장에 알려진 정보를 매개로 투자했을 때는 무슨 이윤밖에? 정상 이윤만. 대신에 뭐를 얻을 수 있으면요. 미래 우수한 정보 있죠. 예, S그룹 그 전자에 고위층하고의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수한 정보를 입수해서 주식을 매입하면은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부동산 시장하고 주식 시장은 여기까지만 나타난다고 그래요. 시장에 알려져 있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미래 우수한 정보를 입수하면은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강성이라는 건요. 모든 정보가 가치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시장에 공표된 정보가 됐든 미공표가 됐던 정보든 간에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시장이어서 투자자가 투자하면은 무슨 이윤만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뭐가 필요하지 않냐면 정보에 대한 의미가 별다른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 가치의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윤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두 개의 시장을 보게 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죠. 근데 뭐를 매개로 했을 때만, 정보를 매개로 했을 때만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정보를 매개로 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이 시장에서는 이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이렇게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이게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투자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시장은 약성이 아닌 거예요.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투자해서 오로지 무슨 이윤만. 그거는 얘들도 똑같은 거예요. 얘들도 현재 정보를 매개로 해서 투자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여기서 출제할 때 오류를 물어볼 때는 이걸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분석해서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아직은 좀 낯설죠? 공부하는 게. 여기 연휴가 화요일까지 아니었나요? 지난주? 그럼 뭐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수업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또 주말을 쉬었죠. 그러니까는 다시 또 연장선상이 되겠군요. 예. 오늘 학원에 올 때 되게 낯설으셨겠네요.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시 오늘 학원에서 문자 안 오나? 오늘도 쉰다고? 뭐 이런 거? 이거를 기본적으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얘는 현재잖아요. 현재는 과거를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성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게 뭐겠어요? 중강성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는 현재 정보라고 그랬을 때 이 안에 뭐가 이미 수식이 돼 있다. 과거도 수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얘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무슨 시장? 그게 강성인 거죠. 그래서 재작년이죠. 거기 167페이지 가서 보시면 하단에 예제 나와 있죠. 다음은 세 가지 효율적 시장의 유형과 관련된 내용이다. 시장별 해당되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찾아 옳게 짝지어진 걸 물어봤죠. 약성, 중강성, 강성을 넣어주고 보기를 주어졌어요. 과거의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착각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과거의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 약성. 근데 1번에 봤더니 A가 기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봤더니 현재 시점에서 바로 공표된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바로 중강성이 떠올랐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왜냐하면 중강성은 과거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를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는 과거의 정보를 분석해도 역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보를 이용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잖아요. 세 개의 정보를 다 활용을 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 강성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1번으로 유인 지문을 깔아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분하게 생각하면 틀릴 일이 없는데 덤비다 보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아는 거래 되게 쉽네 이러고. 그죠? 그래서 본인은 맞았다고 생각하고 실제는 틀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을 잘 보셔야 돼요. 그죠? 문제를 푸실 때 사전에 훈련이 좀 잘 돼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할당적 효율성과 이 균형에 대한 논리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포인트는 거기 상단에 가면 단가로 이번에 불안전 시장과 할당적 효율성이라고 해놨죠. 거기서 보시면 기억 있죠, 기억. 그거 밑줄 치시는 거예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개념이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해놨죠.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결론은 불완전 경쟁 시장인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없다. 네, 그게 포인트예요.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주로 그거밖에는 안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왼쪽 칸에 기출이 있죠. 두 번째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하더라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명시해놨죠.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원래 이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을 배우시는 거는 이 두 개가 같아지는 상태가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투자론에 가게 되면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의 관계에서 연결해서 정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기에서는 그 내용 정도만, 이거 앞에서 이거 강의할 때 이거 풀이해 드리면은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시면 할당적 효율성이라고 해놨죠. 예. 거기 보시면 할당적이라는 건 배분적 효율성이죠. 그래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되었다는 말은 부동산 투자와 다른 투자에 따르는 뭐를 감안했을 때, 위험의 크기를 감안했을 때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과 다른 투자의 수익률이 서로 같도록 할당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할당적 효율성의 논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할당적 효율성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을 때 거기 보시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수익률 하고요. 다른 곳에 투자해서 받을 수 있는 수익률. 그래서 뭐 정기예금 이자율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게 같았을 때, 그죠? 이때가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요건 중에 보면은 뭐를 감안했을 때, 위험의 크기를 감안했을 때, 만약에 이 투자 수익률을 2% 주고요, 정기예금 이자율을 2% 주게 되면 시중의 모든 자금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 1위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정기예금에다가 돈을 집어넣게 되면 나중에 원금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은행에서 약정한 이자 수익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투자 원금을 고스란히 회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죠. 임대 수익도 보장이 돼야 안 돼요. 보장이 안 되잖아요. 얘보다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러면 누가 같은 수익률에서 여기다 투자하겠어요? 다 일로 투자하지. 그럼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이 왜곡이 될 거 아니에요. 시중에 모든 자금이 다 일로 쏠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개가 이렇게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는 2%의 이자를 주는 거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으니까 뭐를 작게 주는 거예요? 수익률을.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크잖아요. 근데 수익률을 이렇게 작게 주게 되면 어느 누구도 여기다 투자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이 있죠. 위험에 대한 대가를 감안한 수익률이 있죠. 이게 같다라는 얘기라고, 이렇게. 그러면 얘가 더 큰 수익률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부담하는 위험이 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만 선호하는 사람은 여기다 투자하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은 여기다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어느 시장에서든 간에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슨 이윤만 얻겠어요? 정상 이윤만 가져갈 거 아니에요. 위험에 대한 대가만 가져가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됐을 때가 시중의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고 부동산 시장으로도 흘러들어올 수 있고 어느 한 시장으로 쏠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발생하는 시장을 무슨 시장이라고 그런다? 할당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당효율적 시장이라는 거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고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다. 정상 이윤만. 그죠?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있죠. 완전 경쟁 시장도 자원 배분이 어때요? 얘도 효율적이잖아요. 그리고 투자자는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어요? 이거 배운 거 기억 안 나시죠?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 존재하는 거 배우셨죠? 일시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죠. 가격이 상승하면 무슨 현상이 발생해요? 초과 공급이. 그러면 공급자 간의 경쟁에 있어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늘어날 것이고 공급량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 조정 과정을 거쳐서 다시 무슨 상태? 균형 상태. 가격이 하락하면. 그러면 수요자 간의 경쟁에 있어서 가격이 상승하겠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늘어나지만 수요량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 조정 과정을 거쳐서 다시 무슨 상태? 그래서 이 가격을 매개로 해서는 생산과 소비가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에 의한 이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항상 균형 상태가 유지되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은 자동적으로 무슨 시장이 된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고자 하는 거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죠. 부동산 시장이 무슨 시장이에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앞에서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존재해야 하네요. 이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냐면 여기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인데 여기서는 정보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셨을 때 이 초과이윤이 발생하는데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뭐를 이용해서? 정보를 이용해서만 초과이윤을 획득할 거 아니에요. 이 초과이윤의 크기와 정보비용의 크기가 동일하면은 이 시장도 정상 이윤만 존재하게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얘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초기에는 초과이윤이 1억이고 정보 비용이 한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으면 그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막대한 이윤을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는 지방에서 그죠? 가까운 지인하고 어디 뭐 군청에 근무하는 사람이랑 막걸리 한 잔 마시다가도 부지불식간에 개발 정보가 흘러나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매입해서 막대한 차익을 거둔 사람도 많이 있다고요. 근데 정보를 발설하는 사람도 내가 얘기하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막걸리 한 잔 값에 그 정보를 넘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점점 더 크게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얻기 위해서 내가 지불하는 비용의 크기도 커져서 두 개의 크기가 같아지면은 무슨 이윤만 남겠어요? 정상 이윤만. 그래서 어떠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과 그 이익의 크기가 동일하다 그러면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이익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이 이익을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완전 경쟁 시장인 부동산 시장도 무슨 시장이 될 수 있다.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문제 물어보는 포인트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69페이지 가시면 상단에 예제 하나 나와 있죠. 자, 1번에 보시면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맞는 내용이잖아요. 자, 4번에 보시면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틀릴 거 아니에요. 강성에서는 오로지 무슨 이윤만? 간단하게 주죠. 틀리기도 이상하죠.
이런 난이도로 나온 걸 틀린다는 거는 성격이 이상한 사람 아니고는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건 잘못 봤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성격이 급하신 분. 뒤에 문장을 스스로 완성을 시키는 사람이 있죠. 여기는 얻을 수 있다라고 해놨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강성은 얻을 수 없는 시장이에요. 본인이 읽다가 없다라고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데 가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요거는 이해하시겠어요? 어? 그래.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면 우리가 2월이 지나면 3월이죠. 봄이죠. 예, 뭐 봄이 되는데 뭐 제가 뭐 딱히 해드릴 거는 없고 뭐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봄이 오는 기념으로. 그죠?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와 정보 비용이라고 해놨어요.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3번으로 되어 있죠. 이건 이제 계산에 대한 논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할당 효율적 시장과 정보 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완전 경쟁 시장 같은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지만 약성이나 중강성에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약성이나 중강성에서는 정보가 가치에 틀림없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정보의 현재 가치라는 거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조금 더 되면 알려드리겠지만 여기 계산 논리가 두 개예요. 시험에서는 이거 하나 물어보는 걸로 언급이 되어 있지만 오래전에는 또 다른 계산 논리도 출제를 했던 적이 있어요. 다만 이제 그게 복수정답 처리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는 출제가 안 되고 있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요. 정보의 현재 가치는요. 정보가 확실한 가치에서 정보가 불확실한 가치를 공제해서 구하면 돼요. 그죠? 예, 그러면 첫 번째로 정보가 불확실할 때 이게 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상되는 수익의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이후로도 조건은 더 붙을 수 있어요. 붙을 수 있는데 여러 시험에는 두 개의 조건밖에는 안 줘요. 근데 얘만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돼요. 정보가 확실할 때는 계산 요건이 좀 더 간단해져요. 이게 확실할 때는 두 개의 조건 중에서 하나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입하거나 값을 구하는 게 조금 더 간편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자 먼저 그 중하단에 자 지문 기억이 있죠. 정보가 모를 경우에 대상 토지의 현재 가치라고 해놨잖아요. 신도시가 들어서는 것이 확실하게 되면 1년 후 대상 토지의 가격은 얼마가 된대요. 3,850이 된다고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을 때는 얼마가 된다? 2,750이 된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건이 두 개가 있잖아요. 기대 수익이. 3,850이 될 수 있는 조건과 얼마가 2,750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 있다고 해놨죠. 이때 투자자들은 대상 토지를 얼마에 사려고 할 것이며 소유자는 얼마에 팔려고 할 것이냐. 요구 수익률은 몇 프로라고 해놨어요? 10%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그죠? 예. 그랬었을 때 확률은 반반이라고 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 이게 할인율이 10%죠.
이게 100분의 1의 논리니까 100분의 10 하면 0.1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몇 년 후라고 그랬어요. 1년. 그죠? 1승이니까 그냥 1.1로 할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3,850에 대한 절반을 계산하면은 얼마 나오겠어요? 1,925만 원 나와요. 그 다음에 2,750에 대한 절반을 하게 되면 1,375만 원 나온다는 얘기죠. 두 개를 더하면 3,300이에요. 그죠? 1.1로 할인하면 뒤에 거 떼니까 얘는 얼마? 정보가 불확실할 때는 3,000이라는 거예요. 이 토지의 현재 가치가 얼마? 3,000. 개발이 되면 3,850이고 현재는 2,750에 거래되고 있는 토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부딪히게 되면은 확률이 반반이니까 현재 거래되는 가격은 3천만 원 정도가 적정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안 그러면 둘이 서로 계속 싸울 거 아니에요. 한쪽은 3,850 받아야겠다는 거고 나는 2,750 이상은 못 주겠다라고 버팅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100% 들어서는 것이 확실하대요. 개발이 되는 게. 그러면 조건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들어서는 것이 확실하면 3,850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얘는 그대로 1.1일 거고 3,850 있죠? 1.1로 할인하면 얼마가 나와요? 3,500 나온다고요. 그러면 정보가 확실할 때는 얼마가 되고요? 3,500. 불확실할 때는? 그럼 정보 가치가 얼마라는 거예요? 정보 가치가 50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170페이지 상단에 지문 니은이 있고 지문 디귿이 있죠. 거기에 보면 정보 가치라고 돼 있죠. 예, 정보 가치는 얼마가 된다? 예, 정보 가치는 500이라고 해놨잖아요. 3,500에서 얼마 뺐으니까. 3,000을 뺐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그 물어볼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조건인 거예요. 50대 50의 확률에서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얼마에 팔려고 할 것이고 투자자는 얼마에 사려고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3천이 답인 거예요. 요구 승률을 충족을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전에 이게 오류가 발생한 거는 왜 오류가 발생했냐면 투자자 입장만 물어본 거예요. 토지 소유자 입장은 얘기 안 하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3천에 매입을 하면은 자기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충족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3천 이하로 살 수 있으면 요구 수익률을 충족하고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천 미만으로 금액이 나오는 애들도 다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만 따져본다 그러면. 옛날에 그래서 오류가 한번 발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보의 현재 가치 구하는 정도만 먼저 알아두셔도 돼요. 그러면 그 밑에 예제 있어요, 없어요? 예, 거기 보시면 대형 마트가 개발된다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을 때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이 정보의 현재 가치를 물어봤죠. 자, 대형마트 인근에 일단은 A 토지가 있을 때 몇 년 후라고 그랬어요. 예, 그걸 체킹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 주어져 있을 때 개발이 될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 주어져 45%죠. 확률이. 그러면 얘가 요구 승률은 10%죠. 근데 몇 년 후에 개발이 된대요. 예, 그럼 1.1을 두 번 곱해야 돼요. 그러면 1.21 나온다는 얘기죠. 개발이 되면 얼마래요? 12억 1천만 원이죠. 예, 확률이 45%예요. 그러면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는 금액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4억 8,400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55%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요령을 알려드리면 여기는 50대 50이죠. 50대 50이면 나중에 투자론에서도 우리가 알려드렸지만 두 개를 다 더하는 거예요.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하면은 바로 이 금액이 떨어져요. 요거 두 개 더하면은 6,600 나와요. 6,600 나누기 2하면
3,300. 확률이 50대 50일 때는 그냥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 하면은 이렇게 대입 안 해도 된다고요.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일일이 계산을 다 해야 되잖아요. 45%하고 55% 하죠. 그죠? 그러면 대신에 얘는 이거는 간단한 거야. 만약에 들어서는 것이 100%면 12억 1천만 원만 총적이 되겠죠. 근데 얘가 얼마예요? 그죠? 그럼 이게 10억이죠, 뭐. 그죠? 1.21이니까. 할인하면. 그러니까 출제자는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은 맞춰주는 거예요. 암산 수준으로 계산이 가능하게끔. 연습이 된 분들은 나중에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2억 1천이 될 수 있는 게 45%가 되죠? 걔를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5억 4,450만 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4억 8,400에 대한 55% 있죠? 얘는 2억 6,620만 원, 예, 이렇게 언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얼마 나온다? 8억 1,270만 원이에요. 그래서 얘를 1.21로 할인하게 되면 나오는 금액이 6억 7천이에요. 계산은 안 해보셨죠? 예, 제가 미리 다 계산해서 왔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생하고 계산할 때는 간단해 보이는 거예요. 왜? 다 계산을 해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수치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얘가 도출이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값은 떨어진 거예요. 그죠? 1억에서 6억 7천 빼면 3억 3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보의 가치가 3억 3천이라고요. 답이. 정보가 확실한 데서 불확실한 거 빼주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연습이 되면 간단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것만 유념하시면 돼요. 몇 년 후라는 거. 연습은 항상 1년 후라고만 했다가 실전에서 2년이 나오면 그걸로 또 착각해서 틀리던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대입하는 거를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기 있어요, 없어요? 계산기 있잖아요. 계산기로 하면 되는데요, 뭐. 그죠? 해볼 수 있겠나요? 이번에 갈 때 1, 2월 사이에 교과서에 있는 계산 논리는 다 다루면서 가는 거예요. 풀어보면서. 한번 접해봐야 3, 4월 달에 반복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5, 6월 달에 다시 들으면 조금만 익숙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기본적인 문제는 풀 수 있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보시면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얘는 별표해야 돼요. 지대로는. 지대로는 지난 10년 사이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매년 인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거기 171페이지 있죠? 거기 상단에 있잖아요. 지대이론이라고. 별표해야 돼요. 출제자들이 왜 이거 꾸준히 내겠어요? 왜? 여러분 틀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도 여기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학자도 여러 명이 나오고 그리고 논리 자체도 이해하기가 조금은 쉽지 않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필요 이상의 것은 잘 안 물어보니까.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일 먼저 지대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는데 협의의 지대 개념은 생산 과정에서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광해의 지대 개념은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와 같이 공급이 제한된 생산 요소 사용에 대한 대가로 그 개념이 확대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영문은 렌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대하고 임대료 두 가지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지대라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게 뭐다? 지대예요. 이때 요 지대는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임대료라는 거는 토지상에 이렇게 건축물이 있을 때, 즉 부동산 사용에 대한 대가로 표시하는 게 뭐다? 그게 임대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뜻으로 쓰여지는데 여러분 시험에 출제할 때 임대료라는 표현을 써서도 2번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구별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대 임대료 그냥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지대와 지가라고 돼 있죠. 자, 여기 있는 지대라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게 지대가 될 것이에요. 그죠? 매 기간의 지대를 모두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을 뭐라 그런다? 지가라고 그래요. 이 지가라는 것은요, 토지 가치의 줄임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대라는 거는 유량 개념인데 여기 있는 지가는 절량 개념이에요. 유량이라는 거는 기간이 명시가 되고 여기 있는 지가 또는 가치, 가격은 시점이 주어져야 되죠. 얘는 왜 절량 변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지가는. 지대는 유량 변수고 지가는 절량 변수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왜 절량 변수로 인식이 돼요? 토지의 가치는 매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점을 정해놓고 그 가치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나중에 감정평가에 가게 되면 부동산의 가치를 우리가 추정할 때는 기준 시점이라는 걸 정해놓고 판단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 지대 개념이 감정평가 이론의 기초가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토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 지대가 영구적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고요. 할인율도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이 토지에서 얻을 수 있는 뭐가 커지면 지대가 커지면 지가도 커진다고요. 원래 토지라는 게 자연물이죠. 자연물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 안 하고 빌려주면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사용료가 점점점 비싸지겠죠. 그러면 그 토지의 가치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대하고 지가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고 할인율하고는 서로 무슨 관계다? 이게 나중에 수익 방식의 근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 표현된 대로 지가하고 지대는 비례하고 지가하고 할인율은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적인 거고 그 밑에 가면 지대에 대한 견해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참고로 보시면은 그 지대에 대한 어떤 이제 논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지대 개념 뭐냐면 원래 부동산학에서는 그 부동산 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간 시장의 질은 동질적이라고 가정해요. 근데 여기 지대 이론에서 취급하는 건 뭐냐면 공간의 질은 서로 다르다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왜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나올까? 왜 비옥도의 크기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나올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졌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풀어준 사람들이 리카도라는 학자가 있고 또는 마르크스라는 학자가 있고, 그죠? 지대 개념을 확대시킨 사람이 신고전학파인 마샬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논리를 세세하게 물어보진 않아요. 포인트 되는 것만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기초적인 것만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거기 지대에 대한 견해에서부터 이어서 해보시죠.